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열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반응 전에 반응물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얘를 반응하면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바뀌게 되면 조금 에너지 레벨이 낮아진 게 보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낸다. 왼쪽에 예시들을 볼게요. 일단 먼저 연소 반응이 있죠. 대표적인 발열 반응으로 이 메테인이 연소할 때, 메테인은 연료죠. 연료를 연소시킬 때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산과 염기의 반응이 있어요. 지금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고 있죠. 염산은 산이고 수산화 나트륨은 염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음으로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 있죠.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켜도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캠핑 갔을 때 발열팩이나 발열컵 같은 걸 사용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흡이 있죠. 호흡에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반응시킬 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하는데 사용한다. 다음으로 금속이 녹쓰는 반응도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핫팩이 있죠. 핫팩은 작은 철가루들을 산소랑 반응시키면서 나오는 열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하고 산이 반응할 때도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흡열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이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졌죠. 왜냐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했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주변은 온도가 차가워지겠죠. 열을 뺏겼으니까. 밑에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 암모늄을 반응시키면 흡열 반응을 진행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이 에너지를 뺏기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얼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하는 물질들은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들은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왼쪽에 예시들을 볼게요. 흡열 반응의 예시로는 소금과 물의 반응. 소금하고 물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을 차갑게 만든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 있고 광합성을 할 때는 빛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 그래서 흡열 반응이고 다음으로 물의 전기분해. 전기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고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도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다.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를 할 때도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분해가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 예시가 5개가 있죠. 지금 위에 4개는 발열 반응이고 아래 1개는 흡열 반응이에요. 위에부터 볼게요. 아까 봤듯이 난방이나 음식 조리를 할 때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한다. 연소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리고 손난로, 철가루랑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손을 따뜻하게 한다. 다음으로 발열컵.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다는 거를 봐주면 될 것 같고 밑에 저장 공간에서 산화칼슘하고 물을 막 반응시켜서 안에 있는 이 용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제가 있죠. 염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눈을 녹인다. 그리고 흡열 반응은 1개만 있는데 질산암모늄하고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게 만들어서 팩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손난로도 있지만 냉찜질 팩도 있다는 거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랑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엇이냐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물을 예시로 들어보면 물은 H2O죠. 여기서 H와 O의 질량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H가 1만큼 있으면 O는 질량이 무조건 8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화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왜 성립하냐면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죠. H2O에서는 H는 항상 2개 있고 O는 항상 1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는데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혼합물의 예시가 무엇이냐면 설탕물이나 우유 같은 거예요. 설탕물과 우유 같은 경우는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혼합 비율에 따라서 이 성분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지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화합물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의 질량비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물 같은 경우는 H와 O,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결합이 되어 있고 수소가 2개 있을 때 산소는 항상 1개 있고, 그런데 원자의 질량의 비가 수소가 1이면은 산소는 16이에요. 산소가 수소의 16배인 거죠. 그래서 질량 1짜리 수소가 2개 있고 16짜리 산소가 하나 있으면 결국은 2대 16이 돼서 1대 8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암모니아도, 암모니아는 NH3죠. 질소가 1개 있고 수소가 3개 있어요. 그리고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를 보면 질소는 수소의 14배예요. 이 14배짜리 질소가 1개 있고 1짜리 수소가 3개 있으니까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14대 3이 된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보면은 얘는 물에서 산소를 하나 더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둘 다 2개씩 있고 질량비는 1대 16이니까 곱해주면 둘 다 2를 곱했으니까 질량비는 1대 16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탄소가 1개 있고 산소가 2개 있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인데 탄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12대 16이에요. 그래서 각각 곱해주면은 12대 32가 나오고 얘는 3대 8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를 볼게요. 구리 가루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을 한다는 거는 산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루랑 산소랑 반응하면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 구리랑 산소가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생성되는데 구리랑 산소의 질량은 64대 16이에요. 그리고 구리랑 산소가 하나씩 합쳐져서 산화구리가 되니까 이 값을 더해준 만큼 80의 질량의 산화구리가 가지겠죠.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나온다.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는 항상 질량비가 4대 1대 5가 나오는 거죠. 밑에 그래프도 보면은 구리의 질량이 4만큼 반응할 때 산소의 질량은 1만큼 반응하고 구리의 질량이 8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2만큼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한 질량의 비율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구리의 질량이 4일 때 산화구리의 질량은 5가 되고 8일 때는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4대 5의 비율로 유지가 되죠. 왼쪽 그래프에서는 4대 1의 비율로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이 뭐냐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얘는 이제 조건이죠.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에서 항상 수소가 2부피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1부피만큼 반응하고 수증기는 2부피만큼이 생긴다. 이 기체 부피의 반응비가 2대 1대 2로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반응 전에 수소가 4ml 있고 산소가 1ml 있었어요. 그리고 수증기는 원래는 없었죠.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응할 때 부피비는 항상 2대 1대 2라고 했죠. 그럼 적게 있는 산소가 없어질 거고 산소 1ml만큼이 반응할 때 수소는 2ml만큼이 없어질 거고 수증기는 2ml만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반응 후에는 수소는 2ml가 남고 산소는 없어지고 수증기는 2ml만큼의 기체가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반응할 때 항상 2대 1대 2의 반응을 한다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액체나 고체가 되면 안 돼요. 기체여야 돼요. 각 기체 사이의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같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라는 거는 이런 반응식에서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죠. 1은 생략됐고. 그래서 이 개수비라는 거는 결국 반응하는 개수의 비죠. 그래서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부피비랑 분자수비가 같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1리터짜리 박스가 있어요. 이 1리터짜리 박스 안에는 수소를 넣어놓던 산소를 넣어두건 질소를 넣어두건 어떤 기체를 넣는지 간에 이 1리터짜리 박스 안에는 항상 10개의 분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10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일단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같은 부피에는 어떤 분자인지에 아무 상관없이 항상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비랑 분자수비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볼게요.
수증기 생성 반응이 먼저 나오는데 반응식은 지금 2H2 플러스 O2가 2H2O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도 항상 2대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볼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N2 플러스 3개의 H2가 만나서 2개의 암모니아가 생겨요. 개수비를 보면은 1대 3대 2이고 개수비가 1대 3대 2니까 반응하는 부피의 비도 항상 1대 3대 2고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도 항상 1대 3대 2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물리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분자의 배열은 바뀔 수 있는데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물이 끌어올라서 수증기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죠? 원래 이 물 분자들이 되게 가까이 모여 있어서 액체 상태로 붙어 있을 수 있었는데 100도씨부터는 얘네들이 활발해져서 기체로 바뀌면서 이 간격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자들이 가까웠다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은 살짝 바뀌었다. 그런데 이 분자 자체, 물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물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물의 성질은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분자의 배열은 바뀌지만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묶여져 있던 게 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은 일정하다. 그리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리고 분자 사이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긴 하지만 분자의 종류가 바뀌거나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죠. 그래서 이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총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분자의 배열은 변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죠. 그리고 분자 자체는 불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분자 자체가 변한 건 아니죠. 그래서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물리 변화의 예시를 볼게요. 일단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밑에 그림처럼 컵이 깨지거나 캔이 찌그러진다고 해서 이 분자의 종류나 개수가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이스크림이 고체에서 액체로 녹아도 성질은 변하지 않고 유리창에 김이 서려도 물 분자인 건 똑같겠죠. 참고로 이 유리창에 김이 서린 현상은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체 상태이던 물 분자들이 액체 상태로 바뀐 거죠. 안팎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기체로 존재하던 수증기가 이 차 표면에 달라붙어서 물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은 분자의 종류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질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물에 전류를 가해서 수소랑 산소로 분해시켜주는 물의 전기분해가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이 물에 전류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 같은 물질을 넣어줘요. 그래서 얘가 전류를 잘 통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에다가 전류를 가해서 결합을 끊어내는 거예요. 원래 H2O인 물이었는데 H2인 수소와 O2인 산소로 분해가 됐다. 원래는 이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을 해 있었는데 얘를 분해시켜서 수소 2개가 결합하고 산소 2개가 결합한 분자로 분해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는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위에 개념으로 올라와서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고 분자의 종류도 바뀌었죠. 물에서 수소, 산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도 달라졌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분해가 돼서 새로운 분자가 됐을 뿐이지 원자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물질의 총 질량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겠죠.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총 질량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고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생성됐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또 화학 변화의 예시를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열과 빛이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 그림에는 양초가 타고 있죠. 양초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죠. 다른 분자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테인의 연소, 이런 가스의 연소도 마찬가지로 열하고 빛이 생기면서 분자가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앙금 생성이 있죠.
수용액 2개를 섞었더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앙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앙금이 생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체 생성.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화학식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학 변화이다. 그리고 발포정을 물에다가 넣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이고, 마지막으로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철이 녹쓰는 게 있는데,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녹슨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식이 원래는 철만 있었는데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가 결합한 철이 된다.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과 같은 것을 잘라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갈색으로 변하죠. 그런 것들도 다 화학 변화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 거예요.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 화학 반응식이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배열이 바뀌고 그리고 화학식이 바뀌어야지 화학 반응이었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화살표의 왼쪽에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써주자. 그리고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자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시로 물 생성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수소랑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반응물이니까 화살표의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당연히 물이 생기겠죠. 그리고 반응물이 지금 2개죠. 중간을 플러스로 연결해준다. 그리고 생성물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화학식으로 나타내줘야겠죠. 그래서 수소 분자는 H2고 산소는 O2, 물은 H2O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개수를 잘 맞춰줘야 돼요. 개수 맞추기는 이것만 알아주면 돼요. 반응 전의 총 원자수랑 반응 후의 총 원자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줘야 된다. 1은 생략한다. 이 정도만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반응 전의 원자수랑 반응 후의 원자수를 같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수소의 원자수에 대해서 볼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수소가 지금 2개 있죠. 그리고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수소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똑같아요. 그러면 산소를 봐야겠죠. 산소는 화살표 왼쪽에 2개가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는 산소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H2O 분자가 2개가 있어야지만 산소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산소의 개수는 2개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화살표의 오른쪽에 수소의 개수가 4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의 수소도 총 4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수소도 4개가 되죠. 그래서 결국 반응 전에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반응 후에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4개고 산소가 2개죠. 이렇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수만 맞게 해주면은 개수는 다 맞출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반응식을 보면은 반응물에 수소랑 산소가 있고 생성물에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수소 분자가 2개 반응할 때 산소 분자가 1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물 분자는 2개 생긴다. 그리고 수소 분자에는 수소가 총 2개 있으니까 수소의 원자수는 4개가 된다. 그리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분자 하나에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원자수가 총 2개가 된다. 그리고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는데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가 있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반응식의 개수비가 2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대 2인데 이 값은 분자수의 비랑 똑같아요. 결국 그 개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자의 수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개수비랑 분자수비는 똑같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개수비랑 질량비는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이 질량이라는 거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원자수의 비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반응식에서 원자수의 비는 4대 2대 6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나면 2대 1대 3이죠.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는 개수비랑은 다르다라는 것까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 보면은 얘랑 착각을 해서 많이들 틀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된다. 이번 시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이랑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같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있었던 원자가 사라지거나 없었던 원자가 생겨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자의 배열만 조금 달라진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나 모든 변화에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로 녹았어요. 이게 바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물리 변화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한다.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이 나오는데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겠죠.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은 수용액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섞었더니 앙금이 생성됐다. 그래서 원래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화학 변화를 해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변화했는데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일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은 일정하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볼게요. 기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체는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기체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질량이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겠죠. 그런데 이 기체는 여기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발생한 기체들의 질량들도 고려를 해본다면 물질의 총 질량은 달라질 수 없다. 네, 그래서 물질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밑에 반응을 보면은 탄산칼슘이랑 염화수소가 만났어요. 그러게 되면 염화칼슘이랑 물이 생기면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섞어서 반응이 일어난 상태인데 뚜껑이 닫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닫힌 용기죠. 닫힌 용기에서는 기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뚜껑 밖으로 못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질량이 50.5g이었는데 50.5g으로 똑같죠. 질량이 같은 이유는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열린 용기가 되었죠. 열린 용기가 되면은 발생한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질량이 50.1g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에 이 용기를 여니까 0.4g만큼이 감소했죠. 그럼 이 0.4g은 결국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이 CO2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어쨌든 질량 보존 법칙은 계속 성립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가 나와요. 열린 용기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주로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기체가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와의 작용으로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런데 닫힌 용기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 먼저 나무의 연소를 볼게요. 나무가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둘 다 기체죠. 그래서 그림을 볼 건데 열린 용기를 먼저 보면 일단 반응 전에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는 산소랑 반응을 해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기체라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나무가 재가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많이 감소하게 돼서 가벼워졌다. 그런데 닫힌 용기를 보면은 나무랑 산소랑 결합을 하고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재가 되고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 용기 안에 둘 다 갇혀 있으니까 질량이 달라질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하게 알아줘야 될 거는 이 열린 용기에서도 결국에 이 산소랑 나무의 질량이랑 재랑 수증기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같다. 공기 중에 어떻게 다 퍼져 있을 뿐이지 총 질량을 합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항상 나무 플러스 산소의 질량이랑 재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수증기의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네, 이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밑에 강철솜의 연소를 볼게요. 이 강철솜을 연소하게 되면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반응 전에 이 강철솜이 있고 주변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를 시켜보면 이 철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산소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더 무거워졌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처럼 닫힌 용기에서는 이 용기 안에 있는 산소의 양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걔네들이 그냥 다 철솜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 안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철하고 산소의 질량 합이랑 산화철의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